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연의 장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파트 입주민 회장의 횡포, 잘못된 인테리어 시공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어요. 미래소득 자산, 재산 분할은 일상 속의 스토킹.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오늘은 형사사건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법률 용어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소, 선고, 이 집행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는 보통 경찰, 검찰, 법원 단계 특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에서 검찰 송치 및 불송치 여부가 결정이 되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법원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몇 년형인지 벌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을 선고라고 하고 선고 이후에 결정된 형에 맞춰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집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이 기소, 선고,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순서대로 처벌이 무겁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어서 피해자한테 혐의가 있는데 피해 정도랑 피해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피해자가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됐으면 사실 음주운전 혐의는 명백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좀 기소를 유예해주는 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좀 면해지거든요. 경미한 사안에 한해서 선고유예가 적용이 되고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원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되면 선고유예도 취소되게 됩니다. 또 선고유예보다 엄중한 유예는 집행유예인데요. 집행유예는 기소와 선고가 모두 이루어졌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에 넘겨져 형까지 선고는 받았는데 그 형에 대한 집행을 미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의 경중 말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소유예랑 집행유예의 차이는 전과 기록 유무가 가장 크고요.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고 형의 부과도 받지만 집행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네. 한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요건인데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범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것이 선고유예, 그보다 처벌 수위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것이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소유예 자체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고 혐의는 있는데 여러 요건 때문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벌금 내는 것도 없고 형사 전과도 안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받고 싶어 하는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죄라는 것은 유죄라고 검찰에서도 인정은 했어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랑은 아예 다른 결정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사건에서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죄 이제 고소인이 민사상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 청구 물어줘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기소유예도 기소만 안 한 것일 뿐 해당 당사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법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과거에 받았던 기소유예를 다시 끄집어내서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검찰에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하는 일은 아직은 없었는데 사실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간혹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일반 공무원은 괜찮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물론 인사상 판단할 때 기소유예 전과가 있고 그 전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혐의가 있다면은 좋게 판단되지는 않겠지만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기소유예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 공무원 같은 경우 특히 군인, 경찰, 국정원, 검사, 판사 채용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인사상 마이너스 요소가 분명히 됩니다. 네네. 특히 국정원과 각 군 사관학교는 아예 대놓고 기소유예 받은 자는 제약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8기 해군 사관생도 시험에서 합격자 신원조회 하다가 학창시절 소년보호처분으로 기소유예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관학교 측에서 탈락을 시켜서 소송까지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법원은 결국에는 합격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사관학교에서 신원조회는 가능하나 장교 부사관 임용에 기소유예 조항이 없어서 기소유예를 이유로 탈락시킨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었는데요. 대신에 사관학교에 일단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사관학교 생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퇴교에 해당하는 불합격 과실로 인정되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네. 만약에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더욱 불리한데 현재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형사 입건되자마자 바로 수속기관으로 즉시 통보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역 복무의 부적합 심사에 지체 없이 회부되게 됩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받게 되면 보직 해임이나 지방 한직으로 발령하고 중앙에서 쫓아내 버리기도 합니다. 승진 대상인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진급에서 당연히 누락되고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기소유예 받게 되면 공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2018년에 교무부 공무원이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소명하라고 할 때 본인은 억울하다, 반성 안 한다 말했지만 해임 처분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 앞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취소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요. 네. 다만 현재 심판 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요. 예컨대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죄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지만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다시 사기죄로 징역 8년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고요. 종전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다 네. 잘 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저는 주셨나요? 부산 해운대에 경비원으로 있는 김기봉입니다.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저희들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인데,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는데, 회사에서 네네. 저희들이 조금 근무가 불성실하다 싶으면 징계라든가 이런 아무런 절차 없이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3개월 이후에. 그렇군요. 그게 네네.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주로 북친절 민을 이야기한 자 그게 근거해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안 했는데 이 계약직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갖다가 회사에서 안 해주든 무방한지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징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갖다가 해지 또는 재연장을 안 해줘도 되는지 하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회장이 있습니다. 네. 입주자 회장이 일방적으로 경비원들한테 업무 지시, 근무 지시 등을 하는데 입주자 회장도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일터에서 여보세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갖고 계시다면 얼마나 힘드셨을지. 예, 여보세요. 말이 잘 안 네네. 들립니다. 네, 저희는 잘 들리는데 혹시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네네. 사연 저희 잘 들었고요. 옆에 장서연 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김기봉입니다. 네네.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미리 받아보았어요. 혹시 지금 예, 제 예. 말은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네. 일단은 3개월 단기 계약 근로자로 보이시는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고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 종료되고 재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거 맞으신가요? 예, 계약서 그대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하고 싶으셔서 저한테 상담 문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해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단기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서면 통지로 해고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예. 계약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은 반복적인 체결하는 기간제 아파트 경비원들이 보통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여보세요? 경우에는 네, 여보세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예. 계약 기간을 2에서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기간제 아파트 경비원에게 예. 근로계약 만료 및 갱신 거절 통보하는 경우에도 해고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냐,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예. 사실 논쟁이 많았어요. 예. 근데 우리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 예. 통보하지 않고 해고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봐면 되겠네, 그러면. 이 근로계약 자체가 제가 쭉 보니까 좀 우리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로계약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다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를 보면은 뭐 경비원들을 쉽게 해고하고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자체로는 사실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고용 안정이랑 처우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사실상 불법으로 사실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요 자체의 계약서만 가지고 이게 위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사안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때 다른 거 이제 세 번째 물어보셨던 게 입주자 대표 회장 맞으신가요? 입주자 그 회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네, 그분이 자꾸 이렇게 사실 속히 말하는 갑질 같은 걸 하신다고. 갑질도 하고 직접적인 그 경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근무 지시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사실 근무 지시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저희들은 모르지. 네. 지금 통상적으로 걔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계약서의 10조에 보면은 징계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 및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 근거해서 다 해봅니다. 그렇죠. 요것 때문에 다 이걸 이유로 그냥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는, 사실 이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누구한테 얼마나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자꾸 이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계약서에 따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던 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선 근로계약서 그냥 주면은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 안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이유로 정말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깎이는 정도가 아니고 뭐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세요? 혹시 뭐 언어적 폭행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폭력이나 뭐 그런 게 폭행이나? 아니고 네.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계약 관련돼서 문제 삼기보다는 만약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그분을 그거는 상대로 이제 별도로 하면 되는데 네, 그건 하면 되는데 뭐 다 경비원들이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네. 다 받아줄 거지 그대로. 사실 계약이 3개월마다 갱신되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결되고 재계약 갱신권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서는 사실 불친절 이유로 해지 통보하면은 해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해요. 그게 정말 아쉽고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도 명백하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이 제도상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근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다 같이 뭐 파업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경비원들이 다 나이가 뭐 주로 60대, 70대인데 그지?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직접적으로 경비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주자 회장이 경비원들한테 지시할 수는 없어요. 명백하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여기 주식회사 보안공사가 여기가 이제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고 여기가 주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갑으로서의 지위가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여기 뭐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해 놓고 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경비원들한테 뭐 지시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우리 그 경비원 건물주에 보면 입주자 회장 지시사항 가는 것들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사항도 건물주에 적고요. 네. 하나의 우리 기계통으로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싶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우리가 경비원 근무 일지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입주자 수시로 입주자 회장, 대표 회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네.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그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네. 그걸 갖다 경비원 근무일지에 기재를 하고 네.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모순되게 보이지만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주자 회장의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걸 적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경비 일지에 적어놔놓고 이제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은 막 그다음에 근로계약 다시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사실 이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입주자 회장이 사실 근무를 뭐 지시하거나 할 수는 사실은 그럴 지위는 아니에요. 명백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시해서 그걸 안 따르는 걸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업무 지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용자 측에. 그렇겠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절차상으로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불합리하는 그 근로계약서를 갖다가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기관에 뭐 청문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그래요. 들리네요. 근로계약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가 그 불합리하다 아닙니까? 그래 그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근로계약서 자체가 네네. 근로자한테 불합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갖다가 다시 고쳐달라고 뭐 관계기관에 청문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뭐 방법이 없나 싶었어요. 네. 일단은 근로계약 체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근로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사실은 없고요. 계약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 사용자를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보안 여기 땡땡 여기를요. 요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노동부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건익이나 임대에서 그 근로계약 자체가 부당하니까 네.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건의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 없나 싶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로계약서 자체가 근로자한테 부당하게 지금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들이 그 부당한 걸 갖다가 네. 시정해 달라고 네. 관계기관에 건의나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가 싶어서 네네. 일단은 근로계약서 자체가 저희 그 근로자들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계약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고용노동부 찾아가셔서 이 계약서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고용노동부 인터넷 그 찾아보시면 전화번호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갑질에 해당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건의기나 인데 저희들이 뭐 어디 진정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갖다가 앞으로 있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요. 네네. 고용노동부에 이거 문제 제기하시고요. 예. 갑질 피해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에 갑질 피해 신고 이렇게만 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징계를 하려면 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네. 그게 보면은 막연하게 네. 막 불신신을 야기하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조항을 걸어가지고 다 해고라 이런 거 대부거든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네. 뭐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세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면은요, 그 근로계약은 유효로 보거든요. 그 중에 어떠한 것들이 넘어서면은 그게 이제 법률상 위반되는 것들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갑질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쭉 작성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시거나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시다. 네. 우리 경비원이 근무하는 것도 뭐 같은 회사에서 매 그 3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5, 6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네,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다고요? 5년, 6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차 수당도 타고 이래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네, 계속 기간제 3년 근무, 그러니까 3개월 기간제 근무자인데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연차 수당도 타고 네. 퇴직금도 또 1년이 지나서니까 타고 하더라도 그랬네, 그게. 네네. 퇴직금도 1년이 지나면 원래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이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기 근로자라고 퇴직금이나 연차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금이나 연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뭐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네, 고용노동부에 직접 이거는 문제 제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근로계약서를 갖다가 다시 네, 고쳐달라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이렇게 해서 이 사용자가 나한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쪽에서 이제 한 12월 30일 제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만둘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제.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지 그래.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자분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는 많지만은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오늘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상담받으신 내용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변호사님 조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언해 주신 대로 고용노동부 꼭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3개월마다 그 계약을 갱신한다는 게 정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까 네. 방금도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또 네. 도리어 해고를 당할까 봐 걱정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단기 계약 자체가 문제가 위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들 많이 체결을 하고 있고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협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이제 3개월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그거 자체가 이제 갱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큰 문제 없으면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뭐 5년, 6년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도 되긴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걸 확보해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사실은 뭐 여러모로 좀 갑질을 당하고 계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연락을 주셨을까 싶은데 뭐 실제로 이렇게 네.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욕설, 부당한 지시를 일삼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뭐 기사에 많이 나온 사건 중에 뭐 경비원한테 뭐 개처럼 짖어봐라, 뭐 부모를 묘를 해서 죽은 부모를 꺼내와라, 뭐 이런 막 갑질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업무방해나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이렇게 고소 다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거고요. 위자료 청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고 형사상 뭐 고소도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아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 1인당 2천만 원 정도씩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자 분께는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지 현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식으로 좀 컴플레인을 하셔서 사용자 측이 그냥 뭐 이분들을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경각심을 좀 주는 거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컴플레인 해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용자 측에서 이분들의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실제로 입주자 대표 측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그 경비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문제가 정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거든요. 되게 몇십 년 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년이 넘는 집이라 낡은 곳들이 많아 차라리 집 내부를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인테리어를 결심했습니다. 집 내부 전체를 하려다 보니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르는 업체들이 있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싸게 하는 건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비싸게 하는 건 제가 손해인 것 같아서 그 중간 지점에서 업체를 선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개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자신의 지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한다며 소개를 시켜줬고 제가 선택하려 했던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맺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부푼 마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마감이 덜 된 타일에 중간에 만든 가벽은 흔들거렸고 방 문고리는 잘 맞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는데요. 시공이 완료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층인 저희 집 때문에 아래층 천장, 벽지, 가구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그 아래층 등 모두 2개 층에 자신들도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누수 수리비와 함께 1,000만 원가량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했지만 업자는 연락을 잘 안 받거나 대처에 늑장을 부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곳곳에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공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업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상담자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업자랑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일단 계약서 먼저 확인하시면 인테리어 업자의 대략적인 정보는 나올 거거든요. 네.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셔서 요 사업자에 대한 주소로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래층 사람들이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서 각각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업체 측이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인테리어 업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인테리어 업체의 구상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공사의 완성을 약정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를 원인으로 업자에게 보수를 청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수나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구하는 비용이 좀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아무래도 누수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클 수도 있고 뭐 누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1,000만 원으로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누수에 대한 원상 회복 비용인지 그냥 수리비인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손해인 경우 수리비거나 원상 회복 비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겠지만 간접 손해 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누수인지 따라 다르겠지만 원상회복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손해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에 관해서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인테리어 업자에 계속되는 뭐 책임 회피, 늑장,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위자료 등 특별한 손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 손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공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게 되고요. 그 이상의 위자료 등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발생 및 범위, 그 인과관계 등을 다 입증을 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개 공사대금의 경우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치르게 되는데요.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알게 됐다면 또 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걸 거절해도 되는 건지, 또 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좀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하자가 네. 어느 정도 하자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네. 아주 하자가 이제 필요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여서 더 이상 뭐 사용을 전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미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네. 못하는 경우에는 잔급직을 거절하고 완성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자가 전체 부분에서 아주 일부 부분인 경우, 좀 작은 부분의 하자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다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거부를 하고 완성품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업체 측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은 그 실내 건축에 대한 책임 기간은 1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완료한 이후 1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해줄 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현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누수가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인 거를 확인을 먼저 해야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누수 탐지 업체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의 원인을 좀 명확하게 찾으시고 원인이 인테리어 업자의 부주의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자 보증 기간 내일 경우에 사실 문제가 없는데 하자 보증 기간 그 1년을 넘어서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업체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명백하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사실 나중에 그 비용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것을 선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누수 탐지 업체 비용까지도 그 업체에 추가적으로 좀 요구할 수가 네. 있군요. 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도급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현금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 초기에 그 교섭 단계에 있을 때 계약서 작성 안 하시더라도 그 대화했던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녹취로 남겨두실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하자 보증 기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혹시 하자가 되면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시고 답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라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챙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 인테리어 관련된 하자 분쟁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사실 굉장히 소수인 게 오히려 되게 놀라운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부터 꼭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시 하자 보증 기간 명시하시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꼭 나눠주시고 그 부분도 꼭 명시하시고요. 이 돈도 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주지 마시고. 네, 네.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년 전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던 남편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보증금을 뺀 돈으로 주식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확실한 정보를 들었다고 하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식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가게 보증금을 몽땅 날렸습니다. 생활비도 없어 돈이 필요하니 지인들에게도 빌리고 아파트 대출까지 내려고 해 큰 결심을 해야만 했는데요.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 절차에서 아파트는 저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현금은 남편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혼 조정 후 이혼 신고를 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 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자신의 연금에 손을 대냐며 문제를 삼은 건데요. 남편은 이미 조정 조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분할 비율을 남편 100%로 신고를 마쳤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이 국민연금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이혼했었어야 되고, 네.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률상 이혼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되고요. 이런 분할 요건, 그러니까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5년 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떤가요?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퇴직금은 결혼 생활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다만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시점에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기준 시점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재산 분할 시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그 비율을 정하기도 하나요? 국민연금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중 국민연금 수령액을 각 50%씩 받는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협의나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분할의 비율은 법원 판결문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네. 상담자는 이혼 조정 시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예, 해당 조정 조서에 기재하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기로 기재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나머지 재산 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혼한 아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나요, 보통?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의 재산 분할은 이혼을 했으면 이혼 직후부터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네.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만 60세 등의 이제 상기 조건 모두 갖춰야지 그 다음에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 시에 추가 재산 분할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셨으면은 그 당시 다룰 수 있었던 재산에 관해서는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이 끝났더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을 갑자기 뭐 그렇게 나타난 경우, 남편이 숨기고 있던 재산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상담자분께서 모르던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 번호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홍보성 문자 메시지가 자주 날아옵니다.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정 광고까지 다양한데요. 문자뿐 아니라 보험 안내 등 홍보성 전화도 너무 자주 옵니다. 광고 문자나 전화를 받을 때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특히 바쁠 때 전화가 오면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스토킹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받는 광고 문자나 전화, 이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통신사 등에서 왜 막아주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먼저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토킹 범죄가 뭐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주점에서 뭐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거나 스팸 네. 문자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경미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좀 유의미한 판결이 해당됩니다. 네, 사실 광고 문자나 전화는 구애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꼭 스토킹 범죄가 뭐 애정이나 네. 뭐 연인 관계에 있는 문제, 혹은 구애에 관련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률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일방적 구애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판결을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스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광고 문자나 전화가 무조건 불법은 아닐 텐데 무조건 불법인 경우도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보면은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동의받지 않은 사람에게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칙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광고 문자를 하시는 분들은 심야 시간대에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토킹 처벌로 뭐 처벌받지 않아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니까 시간 및 광고 문자의 동의 여부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신사에서는 왜 이렇게 광고 문자나 전화를 막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은 통신사에서 광고 문자나 일반 문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분류해서 나누는 그 기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광고 문자나 전화라고 하더라도 사용량이 많으면 이게 다 그 회사의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스토킹 범죄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광고성 문자 외에도 새벽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를 내고 음향기기를 틀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반복된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도 보고 있고요. 네. 또 불법 채심, 추심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에 처벌이 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뭐 층간소음 피해자가 소음 보복에 나선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처벌부터 내리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될 때 뭐 단순하게 뭐 한두 번 뭐 그렇게 뭐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스토킹 처벌로 처벌하지는 않고요. 네.
뭐 종전에는 현관을 두드리거나 직접적으로 욕설, 폭언 등을 해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그냥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층간 소음이 반복이 되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 한두 번이 스토킹 범죄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니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스팸 문자 받으시는 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여지니까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끼신다면은 그동안 받으셨던 메시지 모두 보관한 후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나 고소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사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